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지난주 한 주 여기 안 앉았는데 되게 오랜만에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1부만 제가 오늘 사회를 보고 2부는 우리 정종건 정치평론가님께서 사회를 봐주실 겁니다. 오늘 1부는 금융톡톡 시간입니다. 사모펀드 총정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태까지 사모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는 그 사기의 행태를 소개 안 중점적으로 시켜줘요? 근데 인사하세요. 연태까지 너무 말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덕의입니다. 네,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경제평론가 깍두기 정종건입니다. 네. 전문 분야가 매번 달라지세요. 예, 달라지죠. 예. 예, 예. 다방면에서 전문가. 예. 어쨌든 뭐 오늘은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뭐 책임자 처벌은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인정하세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과찬인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인정하시는 하고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웃으시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 이렇게 끝나면 진짜 과찬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시고. 네. 일단 사기당한 돈을 이렇게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 1 우선순위일 텐데. 안녕하세요. 희연입니까? 이연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예, 아니 저희 동시 접촉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네. 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 피해자 보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총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된 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총 6조 8천억 정도 돼요. 6조 8천억이요. 예, 여기서 사모펀드가 6조 6천억이니까 한 2천억 정도는 공모펀드도 네. 판매가 중단된 거고, 금감원이 5대 펀드로 규정했던 게 라임 같은 경우가 1조 4천억, 헤리티지가 5천억, 옵티머스가 5천억, 디스커버리가 2,500억, 헬스케어가 1,800억 해서 한 3조 9천억 정도. 역시 라임펀드가 제일 규모가 크네요. 피해자 규모. 전후무하죠. 예. 1조 원래는 1조 6천억이었는데 다시 실사통하고 좀 회복되는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로 판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그 판매사들과의 갈등이 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 판매했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판매사인 은행들이 우리도 속았다. 예,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버팅겼었는데. 보상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도 피해자들은 독이 든 사과를 팔아놓고 그 책임을 왜 안 지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못했다. 그럼 우리도 쏘갔다. 자산운용공사인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모드로 나오면서 금감원이 결정을 분쟁 조정을 해서 결정이 나오면 그걸 따르겠다. 그래서 선지급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했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를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지급을 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은행사에서 그런 은행이나 그러니까 저 은행들이 좀 그렇게 했고 정권사들은 30% 정도를 했던 상황이죠. 지금 연루된 은행들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없고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지방에 가면 부산은행 등등 네.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도 있고. 원래 사모펀드 지금 특히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게 뭐 정치권이 무슨 연루가 됐난 둥만 이런 썰들이 한 축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워낙 이게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그전에는 우리가 주로 봤던 약간 뭐 피해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축은행 사기라든가 저축은행 피해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요 근래는 이 사모펀드 피해가 워낙 잦아지는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세요? 저기 찌그러져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슈 톡톡의 사모펀드 편을 참조해 주시면 네. 네. 앞선 방송을 저기 모니터링을 다시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라서 사모펀드 시장이 팽창을 합니다. 네. 금액은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펀드에 적용되었던 회계보고 의무라든가 판매사
자산운용사, 수탁사 감시체계 의무를 면제를 해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임 같은 유형 처음은 사기가 아니었는데 돌려막다가 사기로 발전을 했던 게 돌려막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돌려막는 게 사기죠. 그런데 이걸 돌려막을 수 있었던 근본적으로 가능했던 게 회계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가 회계법인이 와가지고 했으면 못하는 거였고 오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감시체계가 없다 보니까 수탁사 그다음에 판매사, 자산운용사의 이 감시체계에 대한 보고 업무를 면책을 해주다 보니까 오티머스가 그 허점을 노리고 정확하게 사기를 친 거였고 없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팔았던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판매사들은 수수료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마치 안전한 상품처럼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지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심지어 이제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근데 그 지금 안전하고 굉장히 많은 증권사와 은행사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세계 은행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이 은행들이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상황인지요? 구제를 해준 것보다는요.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결정을 해줘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무역금융이라 라임이 이제 4개 펀드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팔았던 무역금융, 그다음에 무역금융 CI 펀드. 그다음에 국내에서 팔았던 2가지 유형의 펀드가 있는데 라임 무역금융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판매한 것은 금감원이 계약 무효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무효하고 전액 계약 취소를 결정을 하고 전액 배상해라. 그걸 다 따랐고요. 은행들이 다 한 달 정도 뭐 시간을 달라 해서 연장을 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수용을 하고 지급을 한 거였고요. 그 결정을 내렸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받았던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렸고 다른 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자기 배상 비율을 55%, 그다음에 신한은행 CI 같은 경우가 55%.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그럼 55%. 55%의 이걸 기본으로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고 하면 자율 배상이죠. 그 금액에서 절반 정도만 그럼 은행이 1억을 가입을 해서 뭐 5,500만 원만.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냥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이 손실이 회복이 안 될 경우는 본인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호소하시는 게 은행에 상의당했는데 금감원한테 배신당했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은 55% 정도, 55에서 50으로 절반 정도 배상이 됐다고 하고, 근데 좀 이례적인 게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100% 이제 피해를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다른 이제 판매사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버티기를 하고 피해자들과 갈등이 계속 있어 왔는데 금감원 뒤에 숨던 거 지금 되게 이례적인 결정인데 이런 결정의 내막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결정했던 거는 한 상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티머스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오티머스를 제일 많이 팔았던 데가 NH였고 두 번째가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NH투자증권은 한 4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280억 정도이다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선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90%까지 지급 결정을 내렸고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근데 이게 4천억 대 280억 하면 금액이 안 되니까 이게 NH투자증권의 논리죠.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은 선지급을 90%를 하니까 NH 누구는 안 하냐? 금액이 적어서 저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NH투자증권은 유동성 지원으로 표장을 하면서 무이자 대출이죠. 유동성 지원이라는 것도 그건 이제 70%만 했어요. 금액이 3억을 그 금액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빅5 안에는 들어가지만 뭐 삼성증권이라는 것처럼 넘버 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좋아졌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결정으로 이미지 쇄신용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전문 용어로 하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고 우리 표현을 하면 영리하고 영악한 결정인 거죠. 왜냐하면
NH투자증권을 물먹였다라고 시중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 못 먹인다고 90%를 지급을 하니까 한국투자증권은 70%를 선지급을 해도 사실 은행이 50% 지급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보다는 20%더 많이 결정을 했어도 다른 데가 90%를 줬으니까 NH투자증권이 욕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처음에 하나 있었고 이런 게 판단해서 한국투자증권의 다른 펀드 가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옵티머스는 저렇게 주면서 심지어 파펀딩이라고는 펀드가 있었는데 다른 사모펀드, 예, 피해 여기는 사모펀드. 20%에서 30% 선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펀드에 대한 원망들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원망들이 컸을 거고 이제 선점 한번 해보니까 합리적인 경영이런 판단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한투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원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90%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사모펀드를 사서 피해를 받고 똑같은 사모펀드를 한투에서 샀어. 근데 각기 판매사에 따라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버리나 다른 팝펀딩이나 이런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좀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검토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10개 펀드에 대해서 100% 보상 결정을 내렸고 한투가 예, 한국투자증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런 식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모펀드 외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여론화되지 않은 공론화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이제 파펀딩이나 이런 것들 해서 원래 총 금액이 한 1,500억이었는데 아까 보상했던 것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한 8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액을 다 배상, 1,500억을 다 배상해 줬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6대 판매 원칙을 어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유법계약 해지권이 있어요. 요거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불안전 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상 운용 전략과 자산 불일치, 운용 자산의 실질성 부재와 위험도 상위, 보정 실질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위험 발생 등등 이런 것들도 100% 보상하겠다. 그리고 이 10건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판 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왜 그래? 이 결정을 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영악하고 영리한 결정이라는 게 제가 800억 이 결정을 하면서 그날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광고비 효과는 그걸로 충분히 봤다라고 가지고 800억 이상의 광고를 효과를 봤다. 본 거였고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는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업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전용권 선생님 이 펀드는 정말 안전하고 이렇게 설명 쭉 다 해요. 근데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맞아. 사기 쳤는데. 저희들은 라임과 옵티머스도 다 물어줬어요. 100%. 그리고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든가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 났을 때 100% 보상이 됩니다. 믿음이 영업 전략 쪽에서 굉장한 판매 전략입니다. 그렇죠. 어디 한투에서 오셨어요? 아니. 그렇게 한 게 경영상 이론이라니까요. 한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투가 그 정도로 보면 보도자료에 뭐라 했냐면 금융회사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 정립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 논평이 아닙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했던 건데 실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 해지 것은 6대 판매 원칙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만 실제 가입 금액의 100%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하는 날로 손실이 만약에 50% 났으면 그 50%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건 나중에 금감원 분쟁을 가는 거예요. 해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에서 7%거든요. 이 비용만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노동법보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단체협약이 더 높으면 단체협약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부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한국투자증권 단초를 제공했고 이런 게 이제 투쟁들이 되면서 저는 금융소비자 진보적인 내부 규정이 한 발 더 있다는 거죠. 나갔다죠. 예. 한 발 더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다른 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게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뭐 하나은행이든 뭐 어쨌든 그 연루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 한국투자증권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이게 민간회사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유라 기자님이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시려고 했던 네. 은행에서 가입했던 우리은행에서 가입했던 라임 신한은행에서 가입했던 라임 피해자들은 50% 55%를 받아요. 평균으로 네. 기술자한테.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 가입했던 라임 피해자는 10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은행 가서 가입을 했는데 예금이라고 했는데 저기는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더 있다라고 생각했던 증권사에서는 100%를 보장해 주니까 우리은행 신한은행 입장 고객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네. 근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에서 주로 판매한 거였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뛰어넘어서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는 사실상 금융재벌 오너가 있는 회사예요. 그쵸. 사기업이에요, 실자. 그러니까 사기업의 증권사가 공기업의 국책은행보다 못한 배상 비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은행장은 전 청와대에서 온 양반이거든요. 누구지? 누구예요? 윤종원인가?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 판매한 게 아니에요. 징계도 자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복지부동한 공무원처럼 배상 비율 어떻게 하겠냐. 외부위원을 두어가지고 정종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비율에만 따르겠다.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투자증권 한 발 더 나가서 100%도 보상해주고 앞으로도 더 해주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있고 앞으로 뭐 투자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투자증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조건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은행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한국투자증권이 펀드를 가입하시려면 한국투자증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저 스스로가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정근 선생님이 말씀한 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저 미강님 감사하고 저 50점 맞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봅시다. 인간적으로다가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뭐 두 사람만 얘기해요. 왜 자기들끼리만 쳐다보고 얘기해? 왜 난 그렇게 쳐다보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데 이쪽을 쳐다볼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를 보상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사고를 쳤는데 워낙 편차가 나니까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가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야 된다. 이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뭐 금융정의연대도 사실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규제가 1번이고 그죠? 지금 아까 제시 말씀하셨던 그 규제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규제보다 한 발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부족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 안 되는 것들 그런 이야기가 없이 이제 한투만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어디 한투에서 오셨나 지금 한투에서 이야기한 거였고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유하라 기자님 탓이 아니고 한 발 더 나가려고 한 것들이었는데 중간에 참지 못하시고 들어오시는 문제 때문에 경상도는 이래서 안 돼요. 바로 왜 그러세요? 5분 이상 못 참으시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런 갑자기 왜 지역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모펀드 총정리편이니까 제 1번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름 하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준 관리 이런 게 많이 약화되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규제 완화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고 그 1번은 지금까지 누누이 다뤄왔던 문제였고요. 총정리니까 손머리 하려면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자본시장법이 완화되면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험 자본을 활성화한 게 아니라 사기꾼이 활성화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방금 했던 대책으로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고 더 추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유 기자님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처벌받고 있냐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라임에 1조 4천억인데 이종필 겨우 15년 받았어요. 나머지들은 뭐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고 형량이 낮아요. 그다음에 오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그나마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임은 그 조단위가 넘는데 15년이 선고죠 그거는. 네. 선고고. 아니 선고가 됐고 네, 네. 그리고 오티머스는 어쨌든 검찰이 무기징역은 구형했죠 1심에서. 네. 그런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약해요. 걔가 한 5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4년에서 또 2심에서는 또 벌금도 좀 깎아줬어요. 저는 이제 증거에 입각한 무죄 추정의 원칙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살인이에요 이거는. 네, 특히 그쵸.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살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대량 살상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니까. 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범죄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김봉현 씨 네. 물주다 전주다라고 네. 했던 사람. 이건 라임 펀드에 들어온 회사를 돈을 가지고 6년 횡령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든가 자기 사적 용도로 쓴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했던 사람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던 이 사람은 라임 가입자들한테 피해를 일으켰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피해를 주겠습니까? 자기가 주가 조작한 회사의 주주들에게도 그쵸. 피해를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량 살상으로 피해를 이중적으로 일으킨 사람들인데 경제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엄벌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처럼 100년, 150년 이렇게 때리고 미국은 그게 자본주의 정신 아니야 그게? 그렇죠. 네, 맞죠. 그렇죠. 네. 경제적 살인을 해가지고 이 새끼들은 미국에서는 이번에 자본주의는 지네들 편하게 150년 하면서 받은 사람이 80세가 넘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다고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아직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박근혜처럼 아니 저는 자본주의 네. 자체에 대해 시스템에 또는 금융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려면 하더라도 이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단호한 처벌을 가야 되는데 유독 네. 경제 범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좀 약하죠. 약간 많이 약하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게 구형 선고도 1심, 2심, 3심 가게 돼 버리면 팍팍 깎이니까. 그 유명했던 금융다단계 1세대 조18인가 조이팔. 그 양반이 몇 년 받으신 줄 알아요? 네. 10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있잖아요. 그거 근데 감옥에서 또 다단계 판매를 했어요. 그 주수도도 있잖아요. 네. 주수도. 주수도. 또 그렇고. 조이팔이 아니고 주수도겠죠. 주수도. 네. 그러니까 1세대는 중국으로 도망갔고 주수도가 1심에서 한 번 한 거에서 대법원에서 10년 받아서 감옥에서 또 다시 다단계를 해가지고 추가로 형량을 받았는 것들이었는데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저는 엄벌주의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법도 좀 그렇게 바뀌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최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죠. 그렇죠. 네. 다른 제도적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신정권은 직원이 감옥에 가서 2심까지 지금 나왔어요. 천안검투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연루된 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서 먼저 만약에 5천억이었다 10배 5조 그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판매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처럼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로 가지는 거죠. 어쨌든 뭐 한투 뭐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를 선진적으로 계속 확산시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데 결과적으로 좋은데 자본주의적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강한 엄벌에 의해서 이거 한번 잘못 사고를 치게 되면 워낙 큰 피해를 자기들도 받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사고를 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회사 이미지 좋게 하고 하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씁쓸한 맛은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씁쓸한 맛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타사경쟁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데 오너가 있는 금융재벌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 자본주의적 에서 저는 더 쓸쓸하죠. 은행도 아니고 정권회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정종건 경제평론가님께서 너무 사모펀드만 하는 거 아니냐.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네, 그래서 왜 경제와 다른 뭐 저기는 안 하냐. 뭐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금융이슈 톡톡을 시작하면서 터졌던 게 사모펀드 사태였고, 그게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맨 처음 시작이 DLF였어요. 그렇죠. 그 DLF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도 나와서 연쇄폭탄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임도 터지고 오티머스도 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다뤘던 그 말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다음에 그래도 아까 엄청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채용비리, 은행권 채용비리 이 다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입사 취소를 시켰거든요. 지금 그거 따라서 오기 때문에 채용비리도 달았고 금융지배구조 개선 이것도 달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금융 부분에 있었을 때는 편협하게 다룬 건 아니다는 점을 편협하다는 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당황은 하지 마시고 선생님. 한 방 먹이신 건가요? 입을 들쑥들쑥 하십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는 전통적인 은행보다 핀테크 뭐 이런 게 더 좀 문제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쪽으로 보고 얘기하는데 답 안 나옵니다. 이쪽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지금 전금법이라고 있어요. 전자금융법이 있는데 이거 종합결제 기능을 어쨌든 핀테크 업체들한테 주는데 규제는 동일 규제를 안 하고 좀 약한 규제를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제일 처음에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기준을 낮추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도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기존 은행이나 이런 규정화되어 있었던 금융에 비해서 기준을 낮추고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벌어질 사건들은 지금 우리 사모펀드 사건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금융노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핀테크 점검법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후불 기능을 줘요. 그러면 카드 아니냐? 그러면 카드 기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미강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모든 범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 터지고 나게 되면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 목소리 큰 자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경제범죄는 아까 우리가 그렇죠. 살인은 아무리 흉악반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한정돼 있는데 경제 문제 같은 게 한번 터지게 되면 피해자의 숫자가 워낙 이게 대량이기 때문에 많아지죠. 처음에 예방이 엄격해야 되는데 이 엄격함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따위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집단소송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러니까 그걸 비대칭이니까 그걸 줘야 된다는 거고 그것도 점검법이나 핀테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벌주의 이게 먹고 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오티머스 같은 사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범죄자는 더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징벌에 대한 부분들은 엄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사모펀드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금융 관련해서 같이 있는 쪽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덕희 대표님의 그 헌신적이고 훌륭하신 활동을 뭐 이게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쿠팡 또 그 이전에 물류센터 사고도 있었고 쿠팡 야아들은 뭐 미국 정시에 직선 상장했다가 떼돈 돈잔치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쿠팡이 대표적인 이런 요새 뭐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지금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못지않게 훨씬 크잖아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금융이랑 그런 회사들을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만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였는데 다만 쿠팡은 한국에서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 가가지고 상장을 해서 나오면서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나는 날 어쨌든 사임을 했어요. 비겁하죠. 염치도 없고. 걔를 우리 그것도 추정은 했어요. 왜 미국에서 상장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봤을 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죠. 그래서 쿠팡은 미국 회사 아니냐? 아니 근데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데가 이 독점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제 말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고 나면 그러니까 뭐죠 화재 사고가 나거나 또는 쿠팡에서 쿠팡맨들이 과로사로 죽거나 이런 문제 터지고 나면 항상 목소리만 크잖아요. 지금 쿠팡 얘기를 들으면 쿠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가지고 있는 폐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스물스물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규율들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터지고 나서 또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이런 그 반독점 규제에 관한 거는 이것을 규제하는 기관에 누구를 앉히느냐도 굉장히 시그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이 리나칸이구나. 리나칸이라고 하는 32살
된 콜롬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네. 이 사람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됐어요. 처음에 위원으로. 그러다가 얼마 전 6월 달에는 위원장으로 우리로 치면 32살 된 여성 법학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그냥 공부만 하다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뭐 또 구글 이런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이 제일 처음에는 오히려 가격도 낮추고 하면서 가는데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이 지배하게 되면서 미치는 효과가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 그러면서 처음부터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 반 아마존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플랫폼 그 페이스북의 위력은 미국에만 있습니까? 한국도 세잖아요. 한국은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에 맞먹는 게 네이버, 카카오 이런 팀들이거든. 이런 팀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어떤 규제, 규율 또 이런 것에 대한 역할들이 너무 부재하지 않느냐. 그런 데 비하면 32살 강경파를 임명하면서까지 미국에서 뭔가 이 플랫폼 아니 근데 우리 처음에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왔을 때 삼성의 저격수. 예, 그런 파격 인사라고 했었어요. 좀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고 불렸는데 사실 그런 성과를 뭔지 몰라.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 건 거죠. 예. 아니 그건 더 정확하게 해줘. 김상조 교수가 비록 그 부동산으로 낙마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부도덕한 태광그룹 김치 예. 그 보너스 준 거 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어쨌든 저 불공정거래위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미래에셋도 회사는 다 해요. 오늘도 뭐 보니까 삼성은 다 넘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오너 이런 사람들은 태광은 요지는 죽은 재벌이잖아요. 감옥 가 있는 재벌이니까 그렇죠. 기소를 하는데 또 미래에셋의 박현주 뭐 이번에 삼성 오늘 같은 건 삼성의 이부진 발표했던 이런 사람들 안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거는 이렇게 하고 감옥 가 있는 살아 있는 거는 못 건드리는. 오너는 못 건드린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통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오늘 경우가 비판 논평을 했는데 김덕기 그 대표가 주로 전공을 하고 계시는 금융 파트를 주로 관리 감독한다고 한다면 주로 재벌들 타겟으로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반독점, 독점 규제 이런 건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이거로 예를 들면 재벌개혁의 선봉장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평소지로는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었는데 재벌 손을 댄 게 뭐 있어요? 재벌의 어떤 부조리한 구조라거나 재벌의 순환 출조 구조 문제라거나 이건 건드린 게 1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어디 가서는 뭐 검찰개혁 이야기만 해. 근데 제일 중요한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단 1의 진도도 나간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이재용이 지금 뭐 불법 승계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재판 문제가 지금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뭐 가석방 운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개탄의 마음을 김덕기 대표 같은 우리 경제 전문가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와 관련해서 입장낸 공동성명이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자꾸 방금 다 들려고 하는 분위기야. 네, 그만하세요. 30분이 넘었어요. 자, 뒤풀이에서 수다하시고 자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회권을 집니다. 예. 덕이양양 감사했습니다. 네, 저분은 미강님 독점하시면 안 돼.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자,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몇 분에 시작할까요? 지금 40분. 40분에 하시죠.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 뒤에. 예? 너무 길어요. 40분에 네, 합시다.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어디서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